탐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 탐사란 이렇습니다. 이해하고 탐구, 조사하는 일을 탐사라고 합니다. 왜 하느냐? 첫 번째,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리고 자원 한정되어 있고 쓰는 건 계속 쓰니까 언젠가는 자원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가 우주 탐사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다른 행성 그리고 다른 천체에서 관찰될 수 있는 생명체에 대한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탐감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주 탐사를 하려면 과학적으로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을 기초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주 탐사는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탐사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인공위성의 종류는 정지위성과 궤도위성이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하고 같이 돌거나 아니면 한 곳에 짱 박혀서 지구가 돌 동안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위성이 있죠. 정지위성, 궤도위성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관측을 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주 탐사선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은 무인 우주선 그리고 사람이 타는 유인 우주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우주 탐사선은 지구 이외 전체를 이거예요. 달을 탐사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화성 탐사, 아직까지는 인간이 가지 못했죠. 그죠? 우주선은 갔는데 인간이 가지 못했어요. 화성 같은 경우 지구가 아닌 곳 이외의 거를 탐사하기 위해 가는 거죠. 화성 탐사에 대한 영화도 막 나오죠. 마션 같은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우주 탐사선의 역할입니다. 표면에 도착해서 열린 걸로 뻘뻘뻘뻘 돌아다니는 거죠. 언젠간 되겠죠. 화성 두 번째 우주 정거장. 이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점점 지구의 퀄리티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영화에 보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주 정거장의 느낌 이런 거죠. 지구보다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 우주 인공위성을 고치거나 아니면 다른 우주 탐사선에 연료를 공급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자, 예로 우주에 있는 인공 구조물입니다. 자, 이렇게 그 정거장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해봤어요. 자, 네 번째 전파 망원경입니다. 자, 얘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가지고서 분석해서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게 전파 망원경입니다. 제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광활한 전파 망원경은 이렇게 큰 겁니다. 엄청 크고요. 이게 전파들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맞고 이렇게 모이는 전파 망원경은 천체마다 이렇게 뭔가를 방출하는 그런 파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상에서 모아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거를 또는 관측하는 장비가 전파 망원경이에요. 엄청 커가지고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엄청 작게 보일 정도로 큽니다. 중국에 제일 큰 전파망원경이 있죠. 엄청 큰 축구장 몇 개라든가 뭐 그렇게 엄청 큰 전파망원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주 탐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요. 1950년대부터 하죠. 되게 유명한 것들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죠. 스프로 1957년에 만들어졌고요. 발사됐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했냐면 구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그 다음 그거의 영향을 받아서 1900년대 탐사를 시작하죠.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냉전 시대라든가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과학 시간이니까 그냥 업적만 얘기해보죠. 아폴로 11호가 1969년에 달에 시작했어요.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발자국. 인류 최초 달에 새긴 족적이죠. 1900 못했지만 그냥 무인 위성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보이죠?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이죠? 1977년 1, 2호가 발사되죠. 1호는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2호는 목성형 행성. 1989년에 그 다음 1990년대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그리고 뉴 호라이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뭐 인공위성 발사는 뭐 셀 수도 없이 엄청 많이 발사고요. 자,
자,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주 탐사 관련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주 탐사의 영향은 기초 항문부터 시작해서 첨단 기술까지 다 발달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선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일상생활로 내려오면서 단단하면서 가벼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그거에 우주 탐사 기술에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형태, 가볍고 인체에 모해하고 그리고 단단한 거, 또 골프채, 그리고 치아 교정기, 가벼우면서 인체에 모해하면서 탄성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MRI, 자기 공명 장치죠. 자기력을 가지고선 하는 거, 그리고 정수기 발달. 우주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자 레인지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밖에도 엄청 많죠. 자전거에도 사용되고요, 자동차에도 사용되고, 탄성이 강한, 그리고 그 탄성 말고 강성이 강한 그런 금속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했죠. 왜냐면 우주에는 효율이 좋아야 되니까 단단하면서 가벼우면서 그리고 부식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인공위성 어떻게 되는 거냐? 구름의 위치를 파악해서 인공위성이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태풍의 경로를 예상, 그리고 방송에 또 이용돼.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볼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 때문이죠. 전파를 우주 공간 안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 국제전화 옛날에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엄청 싸죠. 거의 국내 통화료랑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쓰죠. 요거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드론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인공위성 덕분이죠. 드론을 한 번이나 조종해 보셨다면 인공위성 개수가 파악돼요.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또한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게 돼서 드론이 잘 움직여요. 반대로 인공위성 수가 적어지면은 오류가 많이 나서 다른 데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역효과가 났어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인공위성을 쏘아대니까 쓰레기가 발생. 왜냐면 한 번에 우주 공간까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1단, 2단, 3단, 4단짜리 로켓가 날아가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우주 공간에 떠돌게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지상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주 쓰레기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떠다니는 거죠. 보유물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우주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제가 말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뭐 1단 로켓이 연료를 다 쓰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연료를 다 쓰면 분리되고, 그리고 세 번째 로켓이 발사되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맨 앞이 분리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위성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는 다 어떻게 되냐? 우주 공간 안에서 떠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우주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리고 우주 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 정도 내용이면은 별과 우주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한번 볼까요? 우주와 관련된 직업. 1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첫 번째, 인공위성 개발자. 두 번째겠죠. 체력적으로 되게 세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주 개발자.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죠. 식품 개발자 중에서도 물이 있을 거고 식량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조금만 더 해보자면 생산에 개발된 산소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우주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트레이너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손실이 발견해. 그럼 근손실이 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주와 관련된 직업은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가볍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8단원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했고, 그리고 과학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까지가 오늘 1, 2교시 수업일 것 같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죠.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달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과학적인 이슈는 불을 발견한 겁니다. 자, 불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주조 기술들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것들을 녹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 그게 주조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짐으로써 과학과에는 많은 이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은 의미가 많습니다.
자, 불을 떼고선 과학은 아무것도 없죠. 열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도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하게 됐냐? 두 번째, 생존을 위한 기술의 발달이죠. 특히 불을 썼기 때문에 음식 조리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고기들을 구워 먹어야 더 맛있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그리고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토기 같은 것들을 구워서 도구가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역사 시간에 배우는 비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이런 패턴을 갖는 거죠. 음식과 흙을 기반으로 한 토기 같은 것들이 발전했다면, 두 번째는 청동과 철 같은 것들은 이제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금속을 재련함으로써 가장 크게 발달한 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칼과 것들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굳이 사냥하지 않아도, 굳이 수렵하지 않아도, 채집하지 않아도 남의 것을 간단하게 뺏으면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현재의 많은 문명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 파트입니다. 과학의 유의미한 발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동설이죠. 이게 뭐냐면 고페르라는 사람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지구는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자, 얘를 다시 말로 써보면 중심으로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라는 당대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명과학자가 세포를 발견하고, 그리고 생물체가 세포로 구성된 물질이다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로버트 훅 선생님이 이거를 발견함으로써 엄청난 과학적 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들,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냐. 자, 뉴턴 선생님이 사과나무 아래서 가만히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전기를 가진 모든 물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쟤를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하버라는 사람이 생물체 내의 유기물을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생물체에서 나오는 유기물이라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래서 전기 충격과 같은 거를 가지고선 질소를, 산화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었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얘네는 개발이에요. 자, 얘는 파스테르죠. 자, 백신을 사용해서 2차 면역 반응을 빠르게 일으켜서 어떤 질병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게 백신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원리의 발견에 대해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교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